오늘은 그 동서울대학교 AI 특강을 좀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머신러닝은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 사람은 구글의 CEO죠. 나 다음 주쯤에 머리 깎고 싶은데 이거 좀 예약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GPU가 CPU보다 더 빠른 원리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개발 환경과 기계학습 시작 특강을 맡은 정보통신과 ICT 융합전공 소속 이시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강할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개발 환경과 기계학습 시작하는 내용인데 첫 교시에서는 AI 개발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기계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차례차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특강을 들으실 때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딥러닝의 개발 환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딥러닝의 개발을 위한 툴체인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시간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딥러닝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AI 개발을 할 때 우리는 딥러닝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개발 환경이 어떤 것이고 이런 각종 여러 가지 툴체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교시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AI를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우리가 이론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가면서 우리가 동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산업체라든지 아니면 개발 툴을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인공지능 특강 프로그램으로 총 5번에 걸쳐서 특강을 진행하는데 1차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비즈니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3차에서는 AI 융합으로서 AI 개발, 언어, 기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I 개발 환경, 그 다음에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드렸지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선수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진행을 하고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딥러닝에 대해서 일부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5차에서는 AI에 대한 기본 딥러닝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이 대학 내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특강기관으로 진행이 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과는 우리 전공에 관련되는 전기나 전자, 금속, 검정, 통신 이런 관련되는 학과의 학생도 있지만 전혀 관련성이 적은 레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호텔 관광 경영학부라든지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을 우리가 집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부적인 학과에 오리엔티된 그런 내용은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이해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런 분야의 내용을 포커싱을 두어서 진행하는데 내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의 관련 전공자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보통신과 소속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5G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학적인 배경 이런 내용들도 또 배우고 공부를 하지만 이 비전공에 관련되는 학과 학생들은 그런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다 배워서 개발하고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비전공 관련 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반드시 이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내용이 꼭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이거는 우리 세대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와 있고 여러분 주변이나 학교, 사무실 이런 데서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고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용이라든지 무기용이라든지 의료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 학과 관련되는 이 관련된 학과가 아니어도 쉽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접근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향후에 많은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잘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고 억대 연봉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 학생 이외에도 다른 비전공 관련 학생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인공지능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하고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야에 집중하고 잘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고 이 그림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차이를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큰 분야가 하나 있지만 이 아래 세부 분야가 머신러닝이고 또 그 아래 세부적인 분야가 머신러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딥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예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운송수단은 여러분들이 항공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송수단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비교를 하면 머신러닝은 그 아래 한 분야, 우리가 자동차 분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분야 아래에 하나의 특정한 영역을 차지하는 자동차로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자동차 안에서도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승용차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운송수단, 머신러닝을 자동차, 그 다음에 딥러닝을 승용차로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큰 부류 중에 한 갈래가 머신러닝이구나.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한 분야가 딥러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우리는 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해도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딥러닝은 뭐 CNN, RNN, GA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보면 뒤에 끝에 반드시 여기는 NN, N자가 반드시 붙습니다. 이거. 자, 이것은 네트워크라는 얘기인데 왜 이게 네트워크인지 왜 N자가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어떤 지식들이 좀 있어야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하드웨어를 만드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리감을 만들거나 상당히 어렵다, 쉽게 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에서 아마 C나 C++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과 C나 C++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C나 C++는 커널이나 혹은 미들웨어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물론 인터페이스나 엣지 쪽에도 사용이 됩니다. 즉 단말 쪽에도 사용되지만 현재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많은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파이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를 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수학적인 내용으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마트릭스,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 지수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 통계학, 미분적분, 그 다음 편미분.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은 우리 교양 과목에서 아마 대부분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적분이라든지 편미분 이런 것을 수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고 이런 내용이 주가 아니고 이런 정형적인 미분적분, 통계, 편미분 수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기능을 예측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리눅스에 관련되는 내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가끔씩 리눅스 환경에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윈도우에 대한 지식 이외에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에디팅 능력이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학습,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이 뭐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 내용을 보면, 자, 러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학습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머신은 기계입니다. 자,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컴퓨터. 자,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데, 왜 학습을 하느냐면, 내가 프로그래밍해서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안 된 내용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공부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컴퓨터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수식으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된 내용도 컴퓨터가, 즉 프로그램이 안 된 내용도 정답을 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만드는 것이 우리는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고 비지도나 강화학습은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저드 러닝에서 어떤 감독자가 있는 학습이다.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답이 있는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한 후에 입력되는 데이터 값을 예측하거나 혹은 분류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지도학습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학습을 우리는 하는 방법, 기법들, 소위 말하는 이제 알고리즘이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획이라는 것도 있고, K 최근접 이웃이라는 것도 있고, 로지스트 획이라는 것도 있고, 스포트 벡터 머신,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도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인공지능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거나 아주 난공불락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또 이런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이해할 그런 시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구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더 진행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까지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도 여러분들이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하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시간까지는 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알고 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만 자, 이렇게 6개의 어려운 용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5개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자, 선형회계라는 말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이따 또 설명합니다. 자, 선형회계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선형이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직선입니다. 직선. 여기 직선 있죠, 직선. 그 다음에 이제 회기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어떤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형 회계에 대한 데피니션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은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형 회계는 우리가 직선이다. 직선. 자, 선형 회계를 뭐라고 한다? 선형 회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직선. 직선. 자, 여기 직선이 나와 있는데 이 직선은 우리가 y는 w0x 플러스 w1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배울 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자, 그 직선이 이 직선이 바로 이 직선입니다. 다만 여기에 w0가 a, w1이 b로 대체돼서 뿐입니다. 자, 여기서 w0는 이 직선의 기울기, w1은 이 위에 대한 절편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w0과 w1만 구해지면 우리는 간단하게 선형 회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형 회계에서 지도 학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16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아래쪽은 나이고 X축은 나이고 Y축은 키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빅데이터, 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16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지도학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훈련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X축에 나이가 있으면 Y에 대한 키값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각각 16명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X축은 나이입니다. 자, 나이가 5살이면 키는 대략 한 130cm 정도 된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나이가 6세 정도 되니까 키가 한 140 정도 되더라. 자, X가 데이터고 Y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 학습을 할 때는 반드시 X 입력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Y축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 소위 말하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서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 지도 학습은 정답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비지도 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자,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나이만 있지 출력되는 그 값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이가 5살, 6살 하는 16명에 대한 나이만 가지고 있지 키 값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사용하는 용도는 우리가 지도 학습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분류를 하거나, 하지만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나 혹은 어떤 군집 형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지도 학습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군집화, 밀도 추정, 차원 축소, 이상치,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해보니까 우리는 비지도 학습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는데, 이 각각의 범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이 비지도 학습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도를 추정한다. 자, 여기에 이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밀집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왜 이런 밀집된 부분을 보느냐면, 우리가 A라는 백화점에 고객 수가 하루에 10,000명인데 몇 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시에 50대 되는 고객들이 10,000명 중에 7,000명 왔다. 그러면 12시에 가장 소비를 잘하는 고객이 몰려오니까 백화점에서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된다?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손님들을 많이 유혹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팔려고 이제 영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를 추정한다. 몇 시에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가 모였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원 축소라는 것인데, 이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는 두께가 넓어서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압축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차원을 축소해 보니까 이런 직선이기 때문에 X값이 얼마면 Y값은 얼마가 나오겠더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응용은 여기에 이상치 탐지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합니다. 자, 왼쪽이 노멀한 데이터라면 오른쪽은 에브노멀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신에서 말 거는 소리가 전송이 되다가 이상한 노이즈가 푹 튀는 거 하나 있죠. 그런 게 이상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신에서도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이 이상치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밀도를 또 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밀도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디에 군집대가 있나, 그 군집대가 있는 내용을 우리는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 분석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짧게 소개합니다. 강화학습은 아주 어려운 건데요.
자,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 혹은 친구들, 직장인들,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강화학습은 뭔지 몰라도 우리가 알파고 하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알고 있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알파고를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알파고가 강화학습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알파고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큰 사건이었죠. 자, 강화학습을 가지고 우리는 알파고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이 능력을 뛰어넘는 강화학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글에서 만든 딥마인드 회사에서 알파고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강화라는 것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 강화라는 말은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이 학자가 강화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강화라는 말은 어떤 기능이나 행동이 향상된다는 얘기죠. 향상. 자, 향상되는 내용의 개념을 썼는데,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사용됐던 강화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강화학습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동물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행동을 점점 많이 하면 우리가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강아지에게 공을 던져서 주워오면은 쿠키를 하나 주고, 강아지는 공을 주워오니까 쿠키를 주더라. 그 다음에 공을 또 더 멀리 던지면 빨리 가서 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야 쿠키를 또 2개 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높이 뛰고 아주 어렵게 던졌다가 강아지가 집어오면 쿠키를 3개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아지는 내가 공을 잘 주워오니까 많은 것을 받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도록, 스스로 보상을 주고,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좋은 방향을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행동 가치 함수, 그 다음에 상태 가치 함수, 이런 것들 용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우리는 강화학습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환경하고. 그래서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툴에서 보면 로봇이 스스로 이족보행 로봇 스스로 걸어가고, 그다음 게임을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럼 아타리 게임 하는 게 있죠. 벽돌 깨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대단하죠. 학습을 시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죠. 우리 막내도 게임을 무진장 좋아하는데, 우리 판교에 보면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 있죠. 여러분들 게임을 아마 좋아하고 아마 실패도 많이 하고 어떤 친구들은 돈을 많이 넣기도 하고 하는데, 게임 회사에 가면 인공지능 연구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그 다음에 전쟁 시뮬레이션, 로봇 제어, 자율주행차 이런 데는 전부 강화학습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분야는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우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우리는 강화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이 잘 적용되는 분야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는 강화학습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런 방식이 우리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좀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좀 지루한 내용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느낌을 좀 받고, 지도학습은 이런 것이구나, 비지도학습은 이런 것이구나, 또 강화학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고 조금 정리가 돼야만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툴을 보고 시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과 수학적인 수식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는 이런 내용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선
분야는 뭐 여러분들이 교육 분야, 의료, 헬스케어, 제조, 재고 관리, 금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죠. 모든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말을 하면 글이 써지거나 내가 말을 일부만 하면 나머지를 연상해서 추출해내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오늘은 날씨가 하면 뒤에 말다를 저절로 만들어줍니다. 가을이구나 하면 낙엽이 많다. 낙엽이 단풍이 들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유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어 처리. 뭐 텍스트 요약, 추출, 기계 번역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판시했다는 그걸 설명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 얘기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 발전이 되고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비전은 이제 로봇에 대한 시각 기능, 그다음 자동차의 시각 기능 중요하죠. 자, 우리 인간이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 약 한 70%는 우리 시각으로 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나머지 20%는 촉각이나 감각, 나머지 이제 토탈 합해서 30% 정도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취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각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은 우리가 오픈 AI GM이나 혹은 유니버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서는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 GM이라는 것은 체육관이죠. 체육관. 우리가 체육관에 들어가면은 농구도 할 수 있고 핸드볼도 할 수 있고 다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런 환경을 우리는 이런 오픈 AI GM이나 오픈 AI 유니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것이 이제 유니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딥러닝. 자, 러닝은 학습한다는 얘기고, 딥은 우리는 좀 깊이, 심층적으로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학습을 좀 더 깊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의 그림은 우리가 사람의 신경세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많이 봤죠. 이런 뉴런들이 있어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일정한 레벨이 되면 받아들여서 기억이 되고, 이 값이 일정한 레벨이 되면 다시 또 출력하고, 이런 뉴런을 계속 이렇게 전달해서 기억하고 있는 값들을 우리는 학습을 인간이 하는 방법인데, 이런 인간의 신경세포 구조를 우리는 뉴런 모델이라 얘기합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신경망을 만든 것이 우리는 신경망, 이 사람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이라 얘기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보면은 뭐 뒤에 NN 혹은 N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NN은 뉴럴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통신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단계의 층을 이루어서 신호를 주고받고 학습을 하는 관계를 우리는 네트워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가 우리는 사람의 신경세포를 모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라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인공지능에다가 이런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딥러닝에 대한 종류는 전부 보니까 이름이 NN이 나왔습니다. 뒤에 N도 나왔죠. 자, CNN이라는 것은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라 얘기하고,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CNN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CNN인데, 이것은 좀 더 큰 규모의 인공신경망으로 구성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우리는 CNN입니다. 특히 이제 이미지, 컴퓨터 비전에 주로 사용하는데 알렉스넷이나 VGG넷이나 구글 리전드라는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매년 이런 인공지능 경연대회가 하는데, 그 경연대회에서 매년 이런 프로그램들이 1등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개 사용하면, 그 중에서 이미 오픈된 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신청 형태로 우리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NN은 우리가 아까 같이 이 자연어 처리나 언어에 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QN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강화학습.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무엇이고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까지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툴체인이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텐서플로우가 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텐서플로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시 보여줄 내용인데 뭐 아나콘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용어가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는 자동차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자동차의 샤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프레임워크가 강화학습에서는 AI GM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학습에서 텐서플로우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엔진. 그래서 이 엔진은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엔진도 있고 기아자동차 엔진도 있고 뭐 도요타 엔진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엔진이 우리는 텐서플로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텐서플로우. 어디서 만들었냐면 구글에서 만들어서 파이썬이나 C++ 이런 API까지도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나 도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 환경입니다. 우리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런 전체의 샤시를 비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엔진 성능이 가장 좋아야만이 자동차에 대한 속도나 어떤 안정성,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가장 많이 쓰고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다 보면 백밀러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우리가 고개를 내서 뒤로 돌아보지 않아도 뒤에 자동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굉장히 편리하죠. 없어도 자동차가 운행하거나 주행하는데 문제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지도가 없어도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자, 후방 자동차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뒤에 사람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주차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액세서리들, 자동차에 비하면 액세서리가 우리는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선수 지식에서 확률 통계, 벡터 행렬, 미분적분, 편미분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보면 numP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으로 벡터나 행렬을 계산할 때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이런 부품들을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바로 우리는 한 개 라인의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파이썬 코드로 수십 라인을 짜야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백밀러가 없으면 편리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편리해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는 굉장히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numPy, synPy, scipy, pgmpy, pandas, matplotlib, scikit-learn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numPy가 뭐지? 또 찾고 scipy가 뭐지? 이거 왜 필요하지? 안 쓰면 안 되는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내가 공유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 개발 환경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개발을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하드웨어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드웨어는 우리가 PC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고가의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게임할 때 그 지옥포스 보드 만드는데 그게 엔비디아 회사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ARM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 것도
엔비디아입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 있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구글 다음으로 아마 전 세계의 대학 졸업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아마 엔비디아일 겁니다. 내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가의 하드웨어나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GPU를 사용해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 플랫폼, 여기 나와 있는 것, 자, 이 자동차를 한번 봅니다. 자, 이것은 인공지능 모형 자율주행차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엔비디아 AI 플랫폼의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이 보드입니다. 이 그림. 자, 그래서 이 모형 자동차지만 카메라로 우리는 물체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받아서 GPU가 데이터를 트레이닝합니다. 트레이닝하고 물체가 나타나면 우리가 바퀴를 돌리고 휠을 돌려서 우리는 자율 주행합니다. 자기가 통신을 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엔비디아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설계하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쓰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하게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면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또 고가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코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랩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글의 코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랩을 쓰면 파이썬이라든지 케라스라든지 텐서플로, 아나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해 줍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PC만 쓰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코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 잠깐 볼 텐데요. 매트랩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6천만 원 되는 컴퓨터를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 우리가 PTX 사업이라고 해서 AI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학과가 개설이 되는데 그 학과에는 이런 상당히 고가의 컴퓨터와 이런 하드웨어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기업 연구소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개발용 프로그램 툴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트랩을 써서도 이런 개발 환경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는데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랩을 사용해서 딥러닝을 개발할 때 코랩을 씁니다. 자, 우리는 코랩을 쓰면 인터넷에서 바로 쓰는데 지메일 계정만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이나 텐서플로, 케라스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GPU를 우리가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랩을 써서 우리는 코랩에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우리는 실제로 한번 동작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코랩을 우리가 직접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랩은 인터넷으로 우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제 GitHub에다가 연동을 하면 우리가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내가 PC에서 작업한 파일을 GitHub에 올리고 또 내려받고 이런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되는 이 화면이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좀 생소하죠? 자,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설명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굉장히 이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나를 한번 간단한 것 우리가 코랩이 이런 것이구나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10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B는 2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자 A 플러스 B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봐라. 자, 이렇게 프린터를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니까 여기 뭐가 돌아가고 있죠, 이게. 그렇죠. 자, 인터넷으로 지금 프로그램 짜는 것이 구글에 가서 구글 서버에서 지금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느꼈습니다. 자,
100 플러스 200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늦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 PC에서 인터넷을 타고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에 들어가서 연산해서 결과를 받아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두 개의 수를 연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면 PC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6개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니까 아주 고가의 서버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이거는 이제 무료로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내면 훨씬 더 빨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를 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코드를 해서 우리는 여기서 리눅스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본다. 리눅스 명령. 자, 리눅스 명령은 느낌표로 줍니다. 자, cat 띄우고 슬래시 etc issue 그 다음에 네, 자, 여기서 느낌표는 우리가 리눅스 명령을 쓰겠다. 자, 그 다음에 cat etc issue net. 자, 이것은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돌아가죠. 그죠? 자, 실행을 딱 해보니까 우리는 이런 명령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issue net. 이것은 지금 S가 3개가 들어가 있네, S가.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고 버전은 메이저 버전이 18, 그 다음에 마이너 버전이 0.4, 그 다음에 오는 마이너 T가 있고, 그 다음에 LT에서는 롱텀 서비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우리가 만들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리눅스 명령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글에 있는 콜앱을 쓸 수도 있고 내 PC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나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렇게 파이썬이라든지 주피터 노트북, 케라스, 텐서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나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별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파이썬이나 주피터 노트북, 케라스나 이런 텐서플 버전을 각각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만든 것을 이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나콘다에 들어가서 한번 동작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아나콘다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아주 멋있죠? 아나콘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자, Your Data Science Toolkit. 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데이터과 그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엔지니어링한 그런 툴들을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아나콘다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쭉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오픈 소스가 있고 콘다 패키지, 그 다음에 매니지 인바이러먼트 하는 이런 것들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주피터 노트북, 사이파이, 스파이더, 넘파이, 아까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넘파이, 사이파이, 뭐 주피터 노트북 이런 것들 방금 배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빌드할 수 있다,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주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The Open Source Community at Your Fingerprin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At Your Fingerprint.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우리가 at your fingerprint 손끝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쉽다는 말입니다. 자,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굉장히 쉽다. 바로 들어가서 오픈 소스를 보고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편리한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런 여러 가지 툴 체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화면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스타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텐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아나콘다 설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Get Started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나콘다를 just me 하면 혼자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데 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되는 디렉토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시작합니다. 자, 인스톨을 시작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내려받기가 시작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I agree를 선택을 하면은 우리는 동의를 하고 이제 피니시를 하면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주피터 노트북도 있고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나콘다를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헬퍼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나콘다를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설치합니다. 케라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때는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가 쭉 클릭하면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IP install 텐서플로우, 그다음에 PIP install 케라스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내가 직접 시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아나콘다가 뭐냐?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큰 방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파이썬 예를 들면 버전 3.0,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2.0, 뭐 주피터 노트북 2.0 등등 다른 몇 가지의 툴들이 버전이 서로 다르면 충돌이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개발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이제 매스웍시라든지 여기 보면 딥러닝 강화학습에 대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엑스포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 엔비디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스웍이라는 것은 아까 인공지능을 설계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툴이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한국지사 홈페이지인데요. 매트랩을 이용한 AI를 개발. 자,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학습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내가 참석한 내용인데 엑스포 2020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비디오가 많이 소개가 되는데 매트랩 여기 화면에 들어가서 자율 이동 로봇을 우리는 개발하는 사례를 우리가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세상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의 카메라로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고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레이더 등을 이용을 해서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든지 그 물체의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충돌을 회피를 하려고 하죠. 여기에 장애물이 탁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하나요? 아니면 그 물체를 가야 되나요? 네. 사실 정답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학습 기법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다양한 형태의 충돌 회피 경로를 찾고 뭐 어떤 것이 가장 상황에 적절한지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뭐 로컬 패스 플래너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것 메르세데스 벤츠 사례와 비슷하게 통합돼서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매트랩 큐보이드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서 차들이 충돌하지 않고 잘 피해서요. 시나리오를 대화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드라이빙 시나리오 디자이너 앱이라는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테스트 환경을 자, 고해상도 레이더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형태의 센서입니다. 레이더 센서로는 라이다 센서보다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지만 2D 형태의 전그룹을 또 똑같이 비슷하게 얻을 수 있겠죠. 이 보기에서는 보시는 빨간색 점이 레이더로부터 검출된 점입니다. 그 그림에서 레이더 FOV 내에 각 물체에 이제 2개
로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이런 환경이 된다. 그런 걸 내가 여러분들을 보여준 겁니다.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AI 플랫폼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I'm Phil with NVIDIA, and this is the Jetson Nano 2GB. 자,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Learning by doing is key for anyone new to AI and robotics, and this developer kit is ideal for hands-on projects. You'll see your work perceiving and interacting with the world around you in real time. Thousands of Jetson Nano developers actively share their how-tos, videos, and projects that you can build and learn from. We regularly post some of our favorites to the Jetson Community Projects page. Educators, students, and other enthusiasts can all easily create AI projects with this small, powerful, and priced for everyone developer kit. Getting started is simple. In the box is a small paper booklet with a link to getting started information and the system image. You can use any Chrome OS, Mac, Windows, or Linux computer to download the system image and write it available in all regions. On first boot, you'll be prompted for Ethernet. All these resources are enabled by NVIDIA Jetpack, cloud-native technologies. So it offers out-of-the-box compatibility. Visit the NVIDIA Jetson developer site and get started today.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사이트가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책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 교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은 이 책,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은 또 이런 책을 하면 좋습니다. 자,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하고, 강화학습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지만 강화학습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야만 쉽고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